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그 이모저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전 꽃까지 받고. 승리! 감사합니다. 이제 꼭 모시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화이팅! 문재인 힘내라 한번 갑시다. 문재인 힘내라! 뒤로 조금. 근데 목도리 숫자야. 청와대 가시면 좀 못 뵙거든요. 외모도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TV에만 다 저도 한잔 받겠습니다. 엄마 생각에서라도 잘 일어나야죠. 네,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의 모습을 좀 압축적으로 좀 봤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일단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도 그렇고 취임 한 달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주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지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통 행보, 탈건의 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 뭐 자유한국 때는 쇼통이라고 이제 쇼를 보여준다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부정적 평가도 하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취임 한 달째는. 한 달 정도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죠. 예. 사실은 취임하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보다는 조금 분위기는 조금 그때만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면 취임 한 달째 그렇죠. 지지율이 2배 이상 박근혜 차이 대통령은 나더라고요. 취임 한 달 동안 아마 50% 밑으로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44% 했더라고요. 사실 뭐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인정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쇼통이라고 하는데 예. 그 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평할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좀 못다란 측면에서 박수를 받고 있는 건데 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한 달 정도는 몸풀기건데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 예. 왔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사실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른 짐작을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정책과 관련 파트를 지시를 하거든요. 예. 그중에서 특히 외교 안보 정책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예.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예. 소통과 청산에 대한 높은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북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렸잖아요. 북한이 뭐 또 오늘 아침 뉴스 속보를 보니까 또 이제 성공했다. 뭐 지대한 미사일 성공이다 막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때문에 긴급 NSC 회의도 직접 주재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자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내놨어요. 이렇게 취임 이후에 우려됐던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연일 보이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또 가장 염려되는 부분으로 꼽힐까? 그 부분에 대한 이 불안감을 덜어내기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가? 그런 부분도 있죠. 일단 이제 후보 시절부터 예. 문 대통령에게 주로 제기됐던 그러한 안보에 대한 뭐 불안감이랄까 예.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지금 현재 외교 안보의 진용 자체가 지금 안 갖춰졌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예. 미국이나 중국은 계속해서 상당한 압박을 또 우리에게 가해오고 있는 이 국제 정세가 우리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성에 놓여 있는 속에서 예. 우리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그 각각의 장관이라든지 기타 예. 국가안보실 진용 자체가 예. 완전히 안 갖춰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러한 불안감이 좀 여론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그 행보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주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세 자체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반영됐다. 그리고 예. 그에 견져서 그에 대응할 주체들이 아직 확실히 안 정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이 문 대통령 쪽에서 일단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예. 9년 동안 막혔던 걸 이제 막 뭔가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북한도 일종의 이제 기싸움 성격으로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도 예. 지난번에 북한 식당 탈북한 여종업원들 그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런 거 없다 뭐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대화를 위한 사전에 서로 이제 좀 잽을 주고받는 예. 기싸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좀 긴 안목에서 남북 관계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NSC 상임회의 주재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당장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비핵화는 남북 간의 합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어떤 주장도 그 합의와 약속을 깨뜨릴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로 이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여전히 외교 안보 분야는 이제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을 꼽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수평적 리더십, 파격적 인사가 국민에게 감동을 보여줬다. 메시지 관리와 발신도 좋았다. 외교 안보 분야의 경우 취임사와 연설을 통해 대외 관계에서 안정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였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라고 이제 여론조사는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와 비교해보면 세 가지 특징이 눈에 띄는데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여성들을 최대한 중용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정교과서 폐지라든지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업무 지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재정, 경제, 외교, 안보 상황도 좋지 않고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다. 바로 이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 탕평으로 국민 대통합 드림팀 떴다라고 하는데 86세대 임종석 조국 참모진에 기용했고 장하성은 재벌개혁 선봉장에 기용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로 여야 협치 신호탄을 쐈고 김동연 발탁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김진표와 김태년 등 파워 엘리트로 국정기획에서 5년 정책의 지휘봉을 맡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도 굉장히 좀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됐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이 야당의 의혹 제기, 지적이거든요. 이게 청와대 입장이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발목 잡기, 의혹을 위한 의혹, 딴지 걸기, 정책적 정략적인 어떤 반대 이런 걸로 인지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강공으로 밀어쳤을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협치는 물 건너 가는 거니까 이 딜레마를 문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라든가 국민 소통, 국민 예.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고 인사도 메시지니까요. 예. 그런 뭐 명분, 스토리, 상징성, 뭐 여성을 등용한다든가 이런 예. 점을 충분히 보여줬지만 정치는 항상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를 그런 스토리도 있고 과정도 좋은 사람들을 발탁을 했지만 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흠집, 그러니까 공적인 능력, 업무 예.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다 보니 도덕성을 그 진보 정권에 대한 도덕성은 훨씬 국민들 기준이 높거든요. 예. 근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씩의 흠집이 나오니까 그 국민들이 조금 실망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예. 야당에는 빌미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 뭐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예. 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망을 줬다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장관들은 그냥 부적격이든 뭐 보고서를 채택 안 하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과정에서 협치가 실종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추경 때문에 이제 그 시정 연설을 하시러 예. 가서 원내 대표라든가 야당을 상대로 설득을 하면서 일정 부분 야당한테 명분을 좀 제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마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 협조를 얻기도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일부 이제 의견이 갈려 있으니까 예. 또 협조하는 사람이 나올 테고 자유한국당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좀 더 국민 소통 화합의 노력을 야당을 상대로도 보여주시면 예. 좀 좋아질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론이 좋아져서 야당의 발목 잡기가 강조되니까 여론의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예. 있는 추진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교 안보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보태자면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외교 안보에 대해서 조금의 불안감을 느낀 건 사드 사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뭐 그 지나친 국방부의 비밀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보고 누락 이런 여부를 너무 구체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 예. 우리가 중국에서 그 보고 누락과 관련돼서 뭐 엄중한 우려를 예. 표한다 이런 얘기를 중국 대변인한테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수 정권, 그 보수적인 그 여론이나 그 지지자들을 예.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킬 건 지키고 예. 밝힐 건 밝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당에서는 문 정부가 지칭한 쇼통으로 일관한다라고 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이 취임 한 달째 약간 문 대통령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인사 문제인데 특히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문제예요. 부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낙마 없다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나서서 이 국민의당이 부적격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거의 뭐 이 다운될 정도로 이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서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다음 총선에서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지수 변호사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앞서 잠깐 이제 한국일보가 이제 했긴 했습니다.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조금 높은데 무응답 여론도 워낙 높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못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강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글쎄, 저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경화 지금 내정자에 관해서 그 바른정당에 계시는 그 김용태 의원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실 흠집이 없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흠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은 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가 상징하는 파격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화 지금 후보자가 상징되는 게 여성, 예. 기수 파괴, 그다음에 지금 유엔에서의 상당한 활동력 이런 예. 것들이 상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살아오신 궤적 자체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과연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 낙마를 시킬 정도로 누구냐? 중하냐, 이 예. 부분이 조금 균형을 이제 좀 무게를 재보면서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야당의 어떤 반대 공세나 이런 흠집을 이유로 꿈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 너무 소중한 자산을 잃는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곤혹스러울 것이고 지금 야당도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제 그 지지자들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안타까운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외교부 노조에서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냈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나서서 좀 강경화 빨리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마비될 정도로 이제 지탄을 받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여론만 놓고 보면 야당의 주장보다는 강경화 후보자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외부적인 환경은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그런데 예.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 국회의 그 의견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국회의 의견을 본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두 일단 부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외통위 같은 경우에 총 22명의 의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명이 이 야 3당 의원들인데 그러면은 청문 보고서의 어떤 적격, 부적격을 떠나서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 남는 문제는 대통령이 결국 이 국회가 이런 태도를 갖고 간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정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을 하느냐 아니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바꾸느냐 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이야기한 그런 외교부 노조의 움직임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이제 외부적인 환경 여기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는 지금 지형 자체가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만약에 안 받아들여질 경우는 앞으로 야권에서는 뭐 추경안 처리라든지 정부조직법 처리,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등등등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뭐 취할 것이 불보듯 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걸로 했을 때는 또 상당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또 그에 대한 부담을 또 져야 되는 이런 지금 갈래길에 거의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선택이 상당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라든지 전반적인 조건은 굉장히 호의적인데 문제는 국회에서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얘기부터 또 이 정우택, 박지원 두 의원의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런 확실한 지금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재산 관계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런 관련해서 이런 그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상황으로 불리던 분은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 자고 나면 청문회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 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의 말 한마디에 당이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이중대입니다. 그처럼 정체성도 노선도 모호한 정당이 제1야당의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치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공격입니다.
제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박수치는 것을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하면 함께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이중대가 되면 됐지 우리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자유한국당의 이중대가 아니고 국민의당답게 제3당의 위치에서 정치를 하자. 예, 뭐 사쿠라 정당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논란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데 난처한 것은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인데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홈피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이제 비난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겠죠. 의총 연다고 하니까.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나온 발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본인들의 처지를 스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한 이틀 됐는데 이틀 전쯤에 회의성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자기들 사쿠라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거라서 반박을 하면서 얼토당토한 소리다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그렇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하는 준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준여당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듣던 기자들이 다 깜짝 놀랐거든요. 준여당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썼는데 여당이기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이중대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있어서 질문이 들어가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뾰족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스스로의 위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준여당이라는 이직을 갖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중에 들어있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한다. 우리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뿐이다 하지만 그걸 조금 새겨드리면요. 조금 한번 들어가면은 호남이라는 그림자가 얼뜻 비칩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생각과 달리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못 얻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국민의당 많은 분들이 반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왜 지난 1년 전 총선 때는 그렇게 호남이 우리를 지지했었는데 왜 대선 때는 안 했냐는 반성을 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남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걸 비판하는 순간 호남 쪽이 우리를 또 곱게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잠재의 속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의 말 속에는 호남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는 게 언뜻 비치고요. 본인이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비판글을 올리신 분들 가운데 이제 호남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존재감도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엄포성 글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호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게 내부 세력 결집이나 아니면 정체성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낙마시킬 그 타겟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여성인 경우, 지금까지 지금 대상이 된 사람 중에서 여성이 유일한 여성인데 이제 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여성 후보자가 있겠지만, 근데 강경화 후보자인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진보 정당인 경우에는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정당인 경우에는 여성 유권자의 표를 앞으로 잃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여기서 일정 부분 낙마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경우엔 자유한국당은 저는 안 그래도 여성 유권자들한테 그 지지를 많이 못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있으면서 뭐 업무 능력이나 아니면 대미 외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임성남 차관을 유임시켰잖아요. 근데 임성남 차관은 전형적인 외교부의 엘리트죠. 아메리칸 스쿨 출신이고 뭐 홍석현 외교왕보 그 특보도 예포하시고 전형적인 그분이 그리고 연속성도 이전에 차관이었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 주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주는 시그널이 있고 오히려 또 보수 정당에 주는 시그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통령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로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정쟁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여성 유권자에 대해서 그 정당 그렇게 가는 정당
정당이 여성 유권자에 대한 부담을 앞으로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문 대통령으로서도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 반대하고 있는 야당도 다음 총선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결코 이렇게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것인지는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수석 대수보라고 하는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5번 개최했는데 이렇게 차 마시면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AI 대책과 관련해서 근원적 해결을 해라라고 강한 질책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책이냐 아니냐는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이 예뻐하는 그 수석 참모들한테도 이제는 뭐 따끔하게 할 거는 한다라는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문성근 여성 비하 탁현민 두둔 청와대도 행정관 철회 뜻 없다라고 하는데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던 탁현민 씨에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 안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근 전 대표 역시 문제가 없다 두둔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 변호사님, 이제 참모들에게도 쓴소리 해야죠. 당연히 장관들에게도 해야 되고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일을 잘못했을 경우 질책을 해야 되는데 어제 AI 대책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강경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참모들에 대해서 일 제대로 하라는 질책성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지나요? 그렇죠. 책임도 물을 건 물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이제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이든 언론이든 호의적으로 대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환경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 건데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지금 참모진들이 일을 잘못 처리할 경우 정말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호하게 질책할 건 질책하고 체근할 거는 체근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장면들은 결코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성근 전 대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탁현민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 발언을 책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았는데 또 뭐 여성계에서도 사실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굳이 행정관 한 명을 끝까지 이렇게 안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또 반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람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분의 장점과 단점을 놓고 이제 균형추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게 더 이제 크냐라는 거를 좀 따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과거의 책에 쓰여진 내용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철없던 시절에 어떤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적인 그 성격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과연 그러한 과거의 어떤 책에 담았던 내용이 그것을 빛을 발하는 것을 막을 정도의 상황이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자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이것이 낙마의 사유다라고 할 만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화 후보자도 그렇고 이 탁현민 씨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양쪽을 다 비교해 봐서 그래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인지는 결정해야 된다.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문에는 안 나왔는데 모 방송사 기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쫓아다녔던 마크맨이었던 한 방송사 기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행정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간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취재했던 기자가 바로 그 청와대로 간다.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죠. 뭐 오늘 뉴스를 진행하고 내일 뭐 청와대 대변인이 된다든가 뭐 그런 분 있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언론인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처지는 아니죠. 일단 바로 중간에 어떤 휴직이나 다른 적이 없이 바로 그냥 옮겨간다는 것은 그건 적절한 적이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또 이른바 뭐 어떤 언론 장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비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자가 대선 기간 동안 썼던 기사는 사실 공정성을 이제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인사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직접 대통령이 국회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조금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만 맡겨두질 않고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데 일자리 추경도 직접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와 야당의 원내대표들 또 국회 상임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려는 협치 행보를 보이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추경 5일 문 대통령 10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여야 원내대표 만찬도 추진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흔히 이런 일들 보게 되죠. 그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오바마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강경화 후보자 또 일자리 추경 이거 야당이 지금 쉽게 동조 안 해주니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다 만난다.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소통 예. 행보가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 행보라든지 예. 이 공감 행보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결과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몇 가지 문제를 느끼는 것이 일단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추미애 대표와 한 번도 이렇게 짝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활발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야권도 예. 청와대도 야권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야당들과 소통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장치를 가지고 야권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사실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뭐 인사청문회든 입법 통과든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제 12일 날 시정연설도 하고 앞으로 뭐 초청 계획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들, 예. 또 여당 의원들과 뭐 전화든 그게 만나는 거든 뭐든 그야말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것이 이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어떤 성과를 가르는 그 올해 안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이 뭐 딱 일례로 강경화 후보자 문제만 놓고 네. 그 해당 상임위 위원들, 야당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라. 강경화 후보자 좀 채택해줘. 청문 보고서 채택해주고 찬성으로 좀 해줘라. 라고 일일이 전화 걸면 그 전화를 받은 야당 의원들, 강경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도와주자. 이렇게 마음이 바뀔까요? 아니면 뭐 대통령이 전화는 전화고. 예. 바뀔 수도 있겠죠. 대통령의 가능성이 있어요? 있으면 해야 되는 건가요? 무게가 있는 거죠. 사실 예. 정무수석 정도가 그동안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다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당 쪽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해법은 보이고요. 나왔네요. 직접 전화하시면 그렇죠.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추경도 사실은 이 추경이라는 게 이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좀 더 합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석에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 추경 가지고 시정연설하는 대통령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추경이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불발이 될 경우, 이 추경이 불발이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첫 번째 정책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 자체가 불발돼 버린 거죠. 예.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약간 급하고 예.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하고 기싸움이 꽤 벌어지고 있는데 10일 시정연설 이후에 야당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시면 더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여당 국회의원은 그래도 전화 받을 예. 일이 좀 있지만 그리고 전화 받으면 오해도 하죠. 나보고 어디 들어오라고 하는 것 예, 같이 예. 자리를 주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야당 국회의원은 전화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전화를 받으시면 정말 감동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청와대 만찬, 청와대 밥 먹으러 가는 걸 국회의원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관저면 더욱더 하고요. 그리고 또 순방 가실 때 같이 가는 거는 정말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야당 의원들한테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예. 야당 의원들한테 어떤 명분을 주면 이렇게 대통령이 원하는 걸 예. 얻어낼 수 있다 이걸 알아내실 수 있으니까 예. 전화를 해서 또 만나고 밥도 뭐 이렇게 여사님이 먹고. 그렇게까지 성의를 막 다 인삼전갈 다 만들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이시고 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소통하면서 해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답이 나왔네요. 예. 여러분들께서 답을 주셨네요. 강경화 후보자 문제, 일자리 추경 문제, 해법은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통치의 시대는 가고 정치의 시대가 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대통령들이 주로 통치 쪽에다 방점을 두고 국가를 운영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뭡니까? 협상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얻을 건 얻어내는 충분한 소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정치인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들하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붙이면 여당 국회의원보다 요즘은 야당 국회의원이랑 통화하는 게 대통령께서 편하실 거예요. 여당 대표를 비롯해서 예. 여당 국회의원들은 바라는 게 많거든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만큼 안 바랍니다. 조금 바랄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아마 그런 모습도 조만간에 이 방송을 보고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있겠죠. 정무 파트에서. 예. 자, 시민 눈총 받은 청와대 앞 불법 텐트 금속노조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광화문 민노총 천막 11개도 철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사실 과거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론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거 민노총도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풀려난 장시호 검찰 협조 문제 묻자 네라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아들 보자마자 펑펑 울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무관계로 제대로 설명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블랙리스트 전면 부인했는데 이두아 의원님, 그 장시호 씨가 아들 보고 이제 펑펑 울었는데 이제 장시호 씨는 어쨌든 검찰의 특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석방이 됐는데 이 이후에 더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단 하나. 정유라 씨를 설득하는 문제는 이제 이 장시호 씨의 몫으로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또 그걸 기대하는 것 같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정유라 씨를 설득하는 거 그것도 뭐 가능한 일일 수 있겠지만 예.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보다도 장시호 씨가 풀려난 것 자체가 지금 이 국정농단으로 재판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예. 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6개월만 버티면 1심에서 만기가 되니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추가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새로 발부돼서 계속 구속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어제 이제 홍한선 본부장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예. 영장이 기각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이 지금 보면 이 재판부들은 거의 연수원 동기들이거나 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다들 친분이 있는 부장들일 텐데 이 사람들의 이심 전심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신병의 상태를 안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불구속 이런 거를 여간해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재판에서 협조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상은 구속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장시호 씨가 존재로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이제 관계자들, 문체부 관계자들 진술이 나왔는데 그것을 일일이 이제 다 반박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넣고 한 공무관계가 입증되어야 되는데 이러진 않았다. 직접 지시도 하지 않았고 관련된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윤선 전 장관 또 유진용 전 장관의 여러 가지 행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깨알짓이는 안 했다 하더라도 큰 그림은 다 그린 게 아닌가. 골격은 만들어 놓고 실행을 옮기도록 지시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당연히 부인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설득력 있는 부인인지를 모르겠어요. 글쎄 이번 재판 과정 중에서 다들 보셨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불법성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와 이제 일관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주변의 상황들, 증언들, 정황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깊숙하게 관여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요. 그 부분에 대한 부인 자체가 얼마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혐의에 대한 어떤 부인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올라가는 그런 반비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유라 마필관리사가 정씨 독일 등 오고 갈 때 여러 번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마필관리사도 사실은 굉장히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삼성과 정유라 또 삼성과 최순실 또 그 사이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알 것인가 큰 기대를 해도 되나요? 네, 일단 이 마필관리사 이 씨가 2014년부터 거의 2년 정도를 이제 정유라 씨와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말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서 보디가드 역할과
어떻게 보면 이제 비서 역할, 예. 뭐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계속 정윤아 씨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을 잘 알 것이고 또 이 돈의 쓰임새 이런 예. 부분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금의 흐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대략 그때 뭐 이러이러한 정도 일이 좀 있었고 내가 알기에는 그것은 저렇게 처리된 것으로 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사의 이 방증 진술 이런 정도의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지고 지금 보도 보면 이제 정유라 씨의 전 남편이죠. 그 신남욱의 씨도 같이 조사를 했다라고 하던데 저는 그 맥락이 결국 지금 검찰에서는 그 신남욱의 씨와 이 마필관리사 이 씨 등을 조사하고 특히 마필관리사 이 씨 같은 경우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 말과 관련된 이른바 이 삼성 뇌물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최대한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소식 좀 짚죠. 이휘재 씨가 치매 아버지를 비방했던 악플러를 고소했는데 오래 참았던 만큼 선처는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인 이휘재 씨가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이 씨의 아버지가 방송에 출연한 것을 놓고 일부 누리꾼이 인격 모독성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씨는 이들에 대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씨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소속사 관계자는 가족에 대한 악플이 도를 넘고 있다. 선처는 절대 없다라고 강경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1차적으로 고소한 악성 댓글 게시자는 8명이고 추후 상황을 봐서 추가로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온갖 악플에 시달려온 이 씨는 지난 2015년 연예대상을 받고도 악플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참고 참아온 이 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에 누리꾼은 잘했다, 오래 참았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빅뱅의 탑이 의식을 회복해서 어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의경치기 해제가 돼서 이제 조만간에 좀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여비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 치킨의 최 회장이 다음 주에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뭐 꽃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 오히려 이제 도와줬던 사람들이 좀 나쁜 쪽으로 이제 오해를 받는 일까지 좀 있었습니다. 소 국장님. 네. 이 호식이 치킨 최 회장은 이렇게 조사를 받는다지만 이 가맹점들이에요. 영세 가맹점들. 호식이 치킨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분들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러게요. 가맹점이 거의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던데 그야말로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분들은 없는 돈 뭐 다 있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텐데 이 프랜차이즈 회장의 저런 잘못으로 인해서 갑자기 피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렇죠. 뭐 주말에 보통 뭐 3, 40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거의 한두 개 주문이 들어올까 말까. 바로 이제 문 닫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그걸 걱정하는 상황인데 결국 뭐 손해배상 청구는 아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받으려고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것도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 판단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치킨 이름도 사실 다른 이름도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따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는 정말 그대로 그냥 피해를 고스란히 가맹점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문영표, 홍완선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했는데 재계와 관계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제2의 변양호 신드롬 우려한다. 누가 국익을 위해서 총대 매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훈 기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뭐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이제 외국자 투기 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움직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법적인 처벌이 이뤄질 경우에 누가 국가를 위해서 총대 메고 나서겠느냐? 그 국가를 위하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죠. 누구는 그걸 국가를 위한다고 보지만 누구는 쓸데없이 관여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법원 쪽에서 쓸데없이 관여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국민연금 기금 운영 쪽을 더 독립시키면 됩니다.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고 설사 관여하면 반드시 기록에 남고요.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주 철저하게 독립을 지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어떤 특정 기업의 M&A 관련돼서 뭐 투표권 행사할 때 기금 내 운영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자꾸 누가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참에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2 변형후 신드롬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게요. 이제 그 변형후 신드롬의 경우에는 그 재판 과정 같은 걸 보면 어떤 재량권이 많으니까 그 재량을 어떻게 행사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나중에 무죄가 나왔지만요. 이 부분은 절차적인 게 있는데 그 절차적인 형식적인 절차를 안 지킨 부분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국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다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게 국익까지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법원에서 아마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계가 이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재벌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와 약간은 불편해질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 눈에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시간관 계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그 이모저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끝까지 받고. 승리!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평 부부님과 여기 앉아있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화이팅! 문재인 힘내라 갑시다. 문재인 힘내라! 뒤로 조금. 네. 아유, 근데 목도리 춥다야. 아유,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뵙거든요. 왜 못 봐?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TV에만 다 조금만 더 들어. 저도 한잔 받겠습니다. 엄마 생각에서라도 빨리 일어나야죠. 네,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의 모습을 좀 압축적으로 좀 봤습니다. 이상훈 기자. 일단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도 그렇고 취임 한 달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주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지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통 행보, 탈건의 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 뭐 자유한국 때는 쇼통이라고 이제 쇼를 보여준다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부정적 평가도 하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취임 한 달째는. 한 달 정도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죠. 사실은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 협조를 얻기도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일부 이제 의견이 갈려 있으니까 예. 또 협조하는 사람이 나올 테고 자유한국당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좀 더 국민 소통 화합의 노력을 야당을 상대로도 보여주시면 예. 좀 좋아질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론이 좋아져서 야당의 발목 잡기가 강조되니까 여론의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예. 있는 추진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교 안보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보태자면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외교 안보에 대해서 조금의 불안감을 느낀 건 사드 사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그 지나친 국방부의 비밀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보고 누락 이런 여부를 너무 구체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 예. 우리가 중국에서 그 보고 누락과 관련돼서 뭐 엄중한 우려를 예. 표한다 이런 얘기를 중국 대변인한테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수 정권, 그 보수적인 그 여론이나 그 지지자들을 예.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킬 건 지키고 밝힐 예. 건 밝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당에서는 문 정부가 지칭한 쇼통으로 일관한다라고 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이 취임 한 달째 약간 문 대통령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인사 문제인데 특히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문제예요. 부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낙마 없다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나서서 이 국민의당이 부적격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거의 이 다운될 정도로 이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서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다음 총선에서 두고 보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지수 변호사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앞서 잠깐 이제 한국일보가 이제 했긴 했습니다.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조금 높은데 무응답 여론도 워낙 높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못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강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글쎄 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경화 지금 내정자에 관해서 바른정당에 계시는 김용태 의원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실 흠집이 없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흠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가 상징하는 파격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화 지금 후보자가 상징되는 게 여성, 기수 파괴, 그다음에 지금 유엔에서의 상당한 활동력 이런 것들이 상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살아오신 궤적 자체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과연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 낙마를 시킬 정도로 중하냐 이 부분이 조금 균형을 이제 좀 무게를 재보면서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야당의 어떤 반대 공세나 이런 흠집을 이유로 꿈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 너무 소중한 자산을 잃는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비핵화는 남북 간의 합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어떤 주장도 그 합의와 약속을 깨뜨릴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로 이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여전히 외교 안보 분야는 이제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을 꼽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수평적 리더십, 파격적 인사가 국민에게 감동을 보여줬다. 메시지 관리와 발신도 좋았다. 외교 안보 분야의 경우 취임사와 연설을 통해 대외 관계에서 안정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였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라고 이제 여론조사는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와 비교해보면 세 가지 특징이 눈에 띄는데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여성들을 최대한 중용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정교과서 폐지라든지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업무 지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재정, 경제, 외교, 안보 상황도 좋지 않고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다. 바로 이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 탕평으로 국민 대통합 드림팀 떴다라고 하는데 86세대 임종석 조국 참모진에 기용했고 장하성은 재벌개혁 선봉장에 기용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로 여야 협치 신호탄을 쐈고 김동연 발탁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김진표와 김태년 등 파워 엘리트로 국정기획에서 5년 정책의 지휘봉을 맡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도 굉장히 좀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됐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이 야당의 의혹 제기, 지적이거든요. 이게 청와대 입장이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발목 잡기, 의혹을 위한 의혹, 딴지 걸기, 정책적 정략적인 어떤 반대 이런 걸로 인지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강공으로 밀어쳤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협치는 물 건너 가는 거니까. 이 딜레마를 문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라든가 국민 소통, 국민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고 인사도 메시지니까요. 그런 명분, 스토리, 상징성, 여성을 등용한다든가 이런 점을 충분히 보여줬지만 정치는 항상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를 그런 스토리도 있고 과정도 좋은 사람들을 발탁을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흠집, 그러니까 공적인 능력,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다 보니 도덕성을 그 진보 정권에 대한 도덕성은 훨씬 국민들 기준이 높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씩의 흠집이 나오니까 그 국민들이 조금 실망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야당에는 빌미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망을 줬다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들은 그냥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 안 하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협치가 실종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추경 때문에 이제 그 시정연설을 하시러 가서 원내 대표라든가 야당을 상대로 설득을 하면서 일정 부분 야당한테 명분을 좀 제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곤혹스러울 것이고 지금 야당도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제 그 지지자들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안타까운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외교부 노조에서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냈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나서서 좀 강경화 빨리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마비될 정도로 이제 지탄을 받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여론만 놓고 보면 야당의 주장보다는 강경화 후보자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외부적인 환경은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 국회의 그 의견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 의견을 본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두 일단 부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외통위 같은 경우에 총 22명의 의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명이 이 야 3당 의원들인데 그러면은 청문 보고서의 어떤 적격, 부적격을 떠나서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 남는 문제는 대통령이 결국 국회가 이런 태도를 갖고 간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정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을 하느냐 아니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바꾸느냐 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이야기한 그런 외교부 노조의 움직임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이제 외부적인 환경 여기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는 지금 지형 자체가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만약에 안 받아들여질 경우는
앞으로 야권에서는 뭐 추경안 처리라든지 정부조직법 처리, 나아가서 예. 뭐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등등등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뭐 취할 것이 불보듯 뻔한 예.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걸로 했을 때는 또 상당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또 그에 대한 부담을 또 져야 되는 예. 이런 지금 갈래길에 거의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선택이 상당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라든지 전반적인 조건은 굉장히 호의적인데 문제는 국회에서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얘기부터 또 이 정우택, 박지원 두 의원의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확실한 지금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재산 관계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런 관련해서 이런 그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취임하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보다는 조금 분위기는 조금 그때만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면 취임 한 달째 그렇죠. 지지율이 2배 이상 박근혜 차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동안 아마 50% 밑으로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44% 했더라고요. 사실 뭐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인정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쇼통이라고 하는데 예. 그 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평할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좀 못다란 측면에서 박수를 받고 있는 건데 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한 달 정도는 몸풀기건데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 예. 왔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사실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른 짐작을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정책과 관련 파트를 지시를 하거든요. 예. 그중에서 특히 외교 안보 정책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예.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예. 소통과 청산에 대한 높은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북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렸잖아요. 북한이 뭐 또 오늘 아침 뉴스 속보를 보니까 또 이제 성공했다. 뭐 지대한 미사일 성공이다 막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때문에 긴급 NSC 회의도 직접 주재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자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내놨어요. 이렇게 취임 이후에 우려됐던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연일 보이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또 가장 염려되는 부분으로 꼽힐까? 그 부분에 대한 이 불안감을 덜어내기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가? 그런 부분도 있죠. 일단 이제 후보 시절부터 예. 문 대통령에게 주로 제기됐던 그러한 안보에 대한 뭐 불안감이랄까 예.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지금 현재 외교 안보의 진용 자체가 지금 안 갖춰졌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예. 미국이나 중국은 계속해서 상당한 압박을 또 우리에게 가해오고 있는 이 국제 정세가 우리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성에 놓여 있는 속에서 예. 우리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그 각각의 장관이라든지 기타 예. 국가안보실 진용 자체가 예. 완전히 안 갖춰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러한 불안감이 좀 여론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그 행보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주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세 자체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반영됐다. 그리고 예. 그에 견져서 그에 대응할 주체들이 아직 확실히 안 정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이 문 대통령 쪽에서 일단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예. 9년 동안 막혔던 걸 이제 막 뭔가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북한도 일종의 이제 기싸움 성격으로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도 예. 지난번에 북한 식당 탈북한 여종업원들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런 거 없다 뭐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대화를 위한 사전에 서로 이제 좀
잽을 주고받는 예. 기싸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좀 긴 안목에서 남북 관계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NSC 상임회의 주재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당장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